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민간 기업이 개발한 우주 발사체의 첫 상업용 발사가 실패했습니다. 이륙 뒤 1단 로켓은 점화됐지만 기체 이상이 감지돼 발사체는 지상으로 떨어졌습니다. 정부가 차세대 발사체를 메탄 연료를 사용한 재사용 발사체로 최종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케로신 다단연소 사이클 엔진 대신 80톤급 메탄 추진체 엔진을 개발해 재사용 발사체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독자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위해 선정된 5개 팀의 1차 성과 발표회가 다음 주 초 열릴 예정입니다.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이란 무엇이고 5개 팀의 특색은 무엇인지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대포폰을 막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얼굴 인식 인증이 추가됐습니다. 정부는 피싱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을 둘러싼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 시작합니다. 국내 상업용 첫 우주 발사체 한빛나노가 여러 차례 연기 끝에 발사됐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임누솔 기자, 이번 발사 결과 전해주시죠. 네, 오전 10시 13분 국내 첫 상업용 발사체 한빛나노가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기지에서 발사됐습니다. 한빛나노의 임무는 브라질과 인도의 소형 위성 등 8개의 탑재체를 차례로 300km 궤도에 안착시키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1단 로켓 점화까지는 순조로웠지만 이륙 후 30초가 지나면서 기체 이상 현상이 감지됐습니다. 이후 기체는 더 상승하지 못하고 지상으로 떨어져 폭발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빛나노를 개발한 이노스페이스는 비행 중 기체 이상이 감지됨에 따라 지상 안전구역 내 발사체를 낙하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구역 내 지면의 충돌에 인명이나 추가적인 피해 징후는 없다고 말했는데요. 이노스페이스는 현재 발사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공군과 국제 기준에 따른 안전 체계를 설계 의도대로 수행했다면서 안전 절차에 따라 임무를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한빛나노는 애초 지난달 22일 발사가 목표였지만 장비 이상과 기상 등의 이유로 이번까지 모두 4차례 연기된 바 있습니다. 국내 첫 상업용 발사체라는 의미에서 큰 기대를 모았지만 이번 발사가 실패하면서 향후 상업용 발사 전망도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사이언스 임늘솔이었습니다. 정부가 누리호 후속으로 개발 중인 차세대 발사체를 액체 메탄 엔진 기반의 재사용 발사체로 개발합니다. 우주항공청은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차세대 발사체의 조기 재사용화 변경안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가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변경을 통한 차세대 발사체는 기존 1단과 2단의 각각 케로신 다단연소 사이클 엔진 2종을 동시 개발하는 방식에서 80톤급 메탄 추진체 엔진 한 종을 개발해 1단과 2단에 동시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우주청은 이를 통해 2032년 예정된 달 착륙선 발사 임무를 수행하고 동시에 경쟁력 있는 재사용 발사체를 단계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쿠팡 사태 등 최근 잇따른 해킹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침해 조사팀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과기정통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30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이버 침해 조사팀은 침해 사고의 원인 분석부터 사고 대응, 피해 확산 방지와 재발 방치 대책 수립까지 종합적으로 침해 사고를 관리합니다. 또 기존 사이버 침해 대응과는 클라우드 보안 인증, 정보보호 관리 체계 등 침해 사고 예방 정책과 제도를 담당하는 구조로 체계화합니다.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폰을 막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얼굴 인식 인증이 추가됐습니다. 정부는 피싱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을 둘러싼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권석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신분증 확인뿐 아니라 얼굴도 인증하는 절차가 시범 운영됩니다.
안면 인증 절차는 통신 3사가 운영하는 패스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이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본인 여부 판단 결과만 남기고 얼굴 정보는 삭제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개월 동안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3월부터는 모든 개통 절차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같은 강화된 개통 절차는 지난해 9만 건을 넘긴 대포폰 개통과 올해 이미 1조 원을 넘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폰을 처음 개통할 때 자기 신분증을 먼저 통신사에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 얼굴을 찍어서 보내고 하면 실제로 이런 대포폰이라든지 그걸 막는데 꽤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통신사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보안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얼굴 정보는 유출되면 딥페이크 범죄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인데 국회 전자청원에는 안면인식 의무화에 반대하는 글에 3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정부는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문제점을 보완해 보안에 대한 우려를 줄이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오는 2031년에 최고 속도가 시속 370km에 달하는 차세대 KTX 고속열차가 전국을 누빌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진행한 상업 운행속도 시속 370km급 차세대 고속열차 EMU 370의 핵심 기술 개발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EMU 370 초도 차량 1에서 2편성을 한국철도공사가 발주하고 2030년 초부터 평택 오송 구간 등에서 시험 운행을 실시합니다. 국토부는 오는 2031년부터는 상용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MU 370은 현재 국내에서 가장 빠른 고속열차인 KTX 청룡보다 시속 50km, 상업 운행 속도가 시속 305km인 KTX 산천보다는 65km 더 빠릅니다. 국내 연구팀이 동물 유래 성분 없이 장줄기세포의 이동과 태생 능력을 향상하는 고분자 기반 배양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 임성갑 교수 연구팀은 공기 중에서 얇게 코팅해 표면을 고르게 만드는 기법을 통해 줄기세포가 잘 달라붙는 코팅면을 만들어 장줄기세포의 안전한 대량 배양 효율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환자 자신의 세포로 만든 장줄기세포는 거부 반응이 적어 난치성 장질환 치료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아왔지만 지금까지는 이 세포를 키울 때 동물 유래 성분을 함께 써야 해 안정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이 기술을 활용해 장줄기세포를 배양하면 세포 골격 재구성과 관련된 단백질 발현이 증가해 조직 재생 능력이 향상하는 효과도 나타난다고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레벨 3 자율주행 차량에 도로주행 번호판이 처음으로 발급됐습니다. 지난 3월 자율주행 사망 사고의 조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로 상용화의 가속 페달을 밟는 셈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레벨 3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중국 창안 자동차의 전기차 브랜드 설란입니다. 험난한 산악 지형에 교통망이 복잡하기로 소문난 충칭에서 500만 킬로미터 무사고 주행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5일 중국 정부가 창안 자동차와 아크폭스의 L3 자율주행차 진입을 조건부로 허가했습니다. 그로부터 닷새 만에 충칭시는 창안 자동차의 L3 자율주행 번호판을 처음 발급했습니다. 자율주행 상용화와 업계 선도 경쟁에 불을 붙이는 상징적 조치입니다. 首批自动驾驶的正式牌照能落户长安汽车，运用于生产品牌，源于安全。 자율주행은 5단계로 나뉘는데 이 중 L3는 조건부 자율주행에 해당합니다. 주행 책임이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있는 L2와 달리 L3는 제조사의 사고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3월 샤오미 전기차의 자율주행 사고를 되돌아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당시 SU7은 L2급 자율주행 보조 기능 상태로 달리다 탑승자 3명이 숨지는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那开车习惯用自驾，知道吧？我说自驾这个东西有，你不能当饭吃。 아직 사고 책임이나 기술 안정성에 대한 조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L3 상용화에 나선 겁니다. 우리나라였다면 생명과 안전을 소홀히 했다는 비난 여론이 컸겠지만 중국에선 신기술에 대한 이런 포용성이 속도전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중국이 국제 로봇 격투 대회에서 우승했다고 중국 CCTV가 보도했습니다. 중국 팀은 지난 17일부터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리고 있는 제2회 미래의 게임 중 로봇 격투 부문에서 미국과 러시아, 인도 등 15개 팀을 제치고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중국 팀의 심해상어 3는 무게 110kg에 최고 시속 28km로 움직이는 자동차 모형의 공격형 로봇으로 회전형 공격 도구가 분당 10,000번 회전이 가능하도록 제작됐다고 CCTV는 전했습니다. 중국 팀을 이끈 치원제는 로봇이 정지 상태일 때 전류 급증과 모터 과부하를 막기 위해 별도의 알고리즘을 개발했고 모듈식 설계로 로봇 수리 시간을 단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독자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위해 선정된 5개 팀의 1차 성과 발표회가 다음 주 초 열릴 예정입니다.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이란 무엇이고 5개 팀의 특색은 무엇인지 이성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 인공지능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다소 용어가 좀 어려운데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죠. 네, 파운데이션은 영어로 기초, 토대라는 뜻이잖아요. 예. 그래서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은 가장 기본이 되는 인공지능이다 이런 뜻이 있고요. 또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개발한다는 점에서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이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은 이 텍스트나 이미지, 음성 등 다양한 데이터를 인공지능에 학습시키거든요. 이를 바탕으로 여러 분야에 두루 적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범용성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 파운데이션 모델은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했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로 우리가 원하는 학습만 더하면 특화된 인공지능으로 발전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점에서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을 국가대표 AI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 독자 파운데이션 개발을 위해서 지금 5개 팀이 선정이 됐는데 1차 발표회가 다음 주 초에 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독자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프로젝트 1차 성과 발표회가 오는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앞서 지난 8월 정부는 이 독자 파운데이션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5개 팀을 선정을 했거든요. 예. 네이버 클라우드,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AI, LGAI 연구원 등 5개 팀이거든요. 이 참가팀들은 1차 발표회에서 그간 준비했던 이 인공지능의 성능을 20분씩 시연을 하고요. 또 각각의 그 인공지능 부스를 마련해서 일반인들도 체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행사장 로비에는 그런 체험 부스 마련되게 됩니다. 이 정부는 이제 인공지능 이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평가 결과는 내년 1월 15일 이전에 이제 발표할 예정이고요. 예. 이 5개 팀 가운데서 1개 팀을 탈락시키고 이제 4개 팀을 끌고 가서 6개월마다 평가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1개나 2개 팀 정도만 남길 예정입니다. 이런 이제 경쟁을 통해서 정부는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의 성능을 현재 최고 수준의 파운데이션 모델은 95% 이상으로 설정해 놓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5개 팀 중에서 평가를 통해서 1개 팀씩 탈락을 시킨다고 하니까 일종의 생존 게임 같이 들리는데요. 이 참가팀들이 개발 중인 인공지능 모델의 특징이라는 게 있을까요? 네, 이번에 그 참여하는 5개 팀이 개발하는 인공지능이 어떤 특징을 띠고 있는지도 관심 사항인데요. 네. 이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이 옴니 모달이라고 해서 이 음성이나 텍스트나 이미지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출력하는 그런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이 회사는 처음부터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인공지능에 학습을 시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민 인공지능 서비스 플랫폼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LGAI 연구원은 이 범용성의 전문성을 더한 고성능의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회사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프론티어 인공지능 개발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 프론티어 인공지능 모델이라는 것은 인간과 유사한 수준의 복잡한 작업까지 수행할 수 있는 대규모 인공지능 모델을 말합니다. 예. 계획을 들어봤고 실제로 어떤 모델이 개발될지도 참 궁금한데 다른 팀들의 인공지능도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이 매개 변수를 활용한 인공지능 개발을 목표로 설정을 했는데요. 이 회사는 5천억 개 수준의 매개 변수를 사용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서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의 취지인 모두의 인공지능을 실현하겠다. 이런 목표이고요. 예. 이 참여팀들 가운데 유일하게 스타트업인 이 업스테이지는 글로벌 수준의 이 프론티어 인공지능 모델 개발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 회사는 1차 평가에서 이 매개 변수를 1,000억 개, 2차 평가 때는 2,000억 개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매개 변수를 확장하겠다 이런 계획도 내놨습니다. NCAI는 이 게임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잖아요. 그래서 예. 게임 자산을 바탕으로 한 이 그래픽과 이 3D를 장점으로 꼽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멀티 모달 파운데이션 인공지능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또 인공지능 산업 확산을 위해서 도메인 옵스도 구축할 계획이고요. 참고로 이 인공지능에서 이 매개 변수라는 거는 이 모델이 학습한 데이터에서 지식과 패턴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매개 변수가 클수록 모델이 더 복잡하고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어서 인공지능의 성능이 더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이 지금 계획된 대로 개발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갈 길이 멀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개발되면 어떤 분야에 쓰이게 되는 거죠? 참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난주 이제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업무 보고에서 내년에는 이제 세계 10위권 성능의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우선 다음 달 1월 중에 이제 1차 파운데이션 결과가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1차적으로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을 다음 달 초까지 완료를 하고 상반기 중에 이제 그 오픈 소스를 공개할 예정이고요. 이와 또 별개로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통해서 AI 민생 프로젝트 10개라는 게 있거든요. 이 가운데 4개를 내년 상반기 중에 또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국정 목표인 누구나 손쉽게 사용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겠다. 뭐 이런 계획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쿠팡의 하루 활성 이용자 수가 2달 만에 1,400만 명대로 내려앉았습니다. 데이터 테크 기업 IGA웍스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쿠팡의 일간 활성 이용자 수는 1,488만 2,15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쿠팡 일간 이용자 수가 1,400만 명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 10월 25일 이후 약 2달 만입니다. 지난 10월 초부터 이달 중순까지 약 3개월 동안 쿠팡의 일간 이용자 수는 대부분 1,500만 명에서 1,600만 명대를 유지해 왔습니다. 지난달 말 고객 개인정보 유출된 사실이 알려진 직후 오히려 쿠팡 이용자는 1,700만 명대로 일시적으로 급증했지만 이달 10일부터 다시 1,500만 명대 중반으로 내려온 뒤 점진적인 감소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쿠팡 수사 무마와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검팀이 쿠팡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국내 물류를 총괄하는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본사와 쿠팡 대관 조직이 활동했다는 의혹을 받는 비밀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서울 문정동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국내 물류를 총괄하는 쿠팡의 핵심 계열사입니다. 압수수색 대상엔 이른바 쿠팡 비밀 사무실도 포함됐습니다. 쿠팡은 강남역 인근에 간판 없는 사무실을 차려 박대준 전 대표가 총괄하는 대관 조직을 운영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퇴직금 지급 관련 자료들과 검찰 수사 대응 관련 내부 문서 등을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이에 대한 수사 외압 여부와 관련한 첫 강제 수사입니다. 쿠팡은 지난 2023년 5월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 규칙을 바꿔 퇴직금 성격의 급여를 주지 않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노동당국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겼지만 검찰은 지난 4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윗선인 엄희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압박했다고 주장했고 최근 특검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금이라도 거짓말을 하거나 잘못이 있는 공직자들은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은 압수물을 분석해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이 적정했는지, 수사 과정에서 로비나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입니다. 고객 정보 유출에 더해 경찰과 특검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편의점 업계가 새해부터 자체 브랜드 PB 상품 가격을 잇따라 인상합니다. 세븐일레븐은 다음 달 1일부터 과자와 음료, 디저트 등 40여 종류의 가격을 최대 25% 인상하기로 하고 이를 가맹점주에게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븐셀렉트 눈에 띄네는 1,200원에서 1,500원으로, 고메버터 팝콘은 1,800원에서 2,000원으로 오릅니다. 세븐일레븐은 제조사의 원가 인상과 인건비, 원자재 비용 인상으로 가격을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GS25도 원가 인상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위대한 소시지와 영화관 팝콘 등 4가지 제품 가격을 100원씩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금값이 연일 최고치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봉쇄 등 지정학적 긴장과 불확실성이 안전자산인 금값을 밀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제 금 현물가는 한때 역대 최고가인 트로이 온스당 4,459.41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금값은 미국 기준금리 인하와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 매수세 확대 속에서 올해 들어 최대 69% 올랐습니다. 은 가격도 가파른 상승세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올해 금값과 은값은 이란의 이슬람 혁명으로 유가가 급등했던 1979년 이후 가장 큰 연간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우리나라 연간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7천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관세 충격 속에서 이뤄낸 값진 성과지만 반도체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구조는 과제로 지적됩니다. 최아영 기자입니다. 올해 들어 이달 중순까지 우리나라의 누적 수출액은 6,831억 달러입니다. 이달 하루 평균 수출액이 26억 달러인 점을 고려하면 연간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7천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관세 폭탄 속에서도 수출 성장세를 이끈 건 초호황기를 맞은 반도체입니다. 지난달까지 반도체 누적 수출액은 1,526억 달러로 이미 연간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다만 반도체를 빼면 지난달까지 우리나라 수출은 1.5% 역성장했습니다. 특히 석유 제품과 석유화학, 철강 등 국내 주력 수출품의 3분의 2가 지난해보다 실적이 쪼그라들었습니다. 보호무역주의 속에 반도체가 구원투수 역할을 했지만 과도한 의존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반도체 같이 이렇게 업다운이 좀 심한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안 좋아졌을 때 전체 수출 자체가 좀 떨어지는 그런 부작용도 좀 있기 때문에요. 꾸준히 할 수 있는 품목을 많이 좀 갈고 닦는 게. 우리나라 수출이 신기록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반도체 독주가 만들어낸 수출 착시 효과를 걷어내고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학생들의 인공지능,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모든 학교에서 AI 기초 소양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1학기 말에는 초등 5학년, 중학교 2학년, 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인공지능과 디지털 문해력 진단 검사를 시행해 결과를 학생과 학부모, 학교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AI 시대를 선도할 핵심 인재를 키우기 위해 AI 에듀테크 선도교사를 현재 880명에서 1,300명으로 확대해 각 학교에 1명씩 배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학교 수행평가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경우 평가 결과물의 범위와 내용, 출처를 표기해야 합니다. 또한 교사 역시 인공지능이 아닌 학생 독자적 사고에 따른 결과물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학생의 활동을 관찰할 수 있는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최근 일부 학교에서 수행평가 중 인공지능을 통한 부정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실제 평가 상황에 AI 활용이 금지되는 행위를 명확히 설정해 이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전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교육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수업과 평가 시 인공지능 활용 절차와 사례를 담은 지침을 마련해 내년 2월 중에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